네,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휴일이죠. 석가탄신일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입니다. 잘들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라디오는 오늘 일부는 재방송으로 또 일부는 생방송으로 휴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0분, 7시 31분이 막 됐습니다. 먼저 오늘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교육혁신 아이콘 야당 쇄신 해낼까?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어제 재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에 휘청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초계파 혁신기구 수장으로 공식 임명이 됐습니다. 이 공교육 혁신의 아이콘이 야당 혁신의 칼자루를 쥐게 된 것입니다. 한국일보도 일면 머릿기사로 이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어제 독배를 받겠다 이런 말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혁신위원장을 수락했죠. 동아일보도 비슷합니다. 일면에서 얼굴 붉힌 친노의 분열 정치 김상곤 카드로 혁신 미지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또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의 혁신위원장 수락 소식을 친노의 분열 정치라는 레토릭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있었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증오의 한국 정치.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은 분노와 불관용으로 상징되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함께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막말과 조롱, 원조 친노의 귀환.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제가 달렸군요. 노 전 대통령 6주기 봉하마을 쇼크. 아마도 노건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 등을 두고 이런 의미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도 일면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증오의 노무현 추도식, 친노 빼고 다 표적됐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524 빗장 해제커녕 더 다친다. 우리 정부가 524 조치를 내린 지 만 5년이 됐지만 여전히 대북 봉쇄의 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더 격상시키면서 아예 현 정부 임기 동안 524 조치 철회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일면 머릿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국책연구원 절반이 연구윤리 낙제점,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25개 국책연구기관 중 절반가량이요 연구윤리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들 연구기관 보고서는 자기복제와 표절, 중복게재 등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수두룩했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고요. 한겨레 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장 없이 스마트폰 통째로 보겠다는 경찰. 경찰이 범죄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의 패턴, 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경찰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별다른 통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목격자, 피해자 등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서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 역시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휴일인 석가탄신일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 광고는 조합원 블레이드문님이 신청하신 광고입니다. 국민 라디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을 못하겠네. 어머, 무슨 남자가 이래요? 좋으면 좋다, 말을 해야지. 그러니 당신이 루저라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와 뉴스케이는 남자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들로 가득하다고요.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국민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만나세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다운로드 잊지 마시고요. 미디어 협동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합원 가입은, 야, 내 너한테 물어봤냐?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 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 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석가탄신일에 국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입니다. 많이들 쉬고 계시겠죠. 희망아 가자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근하신다고요. 휴일에도 온전히 다 쉴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힘없고 고단한 노동자 국민TV 응원합니다. 모두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희망아 가자님도 휴일에 일하시니 많이 힘들고 좀 고단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사도 요한님, 예술의 전당포님, 등등 세모님, 푸른숲님,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또 인사 격려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교육혁신 아이콘 야당 쇄신 해낼까? 김상곤 새정치혁신위원장에 문재인 전권 부여,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4.19 재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에 휘청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초계파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공교육 혁신의 아이콘이 야당 혁신의 칼자루를 쥐게 된 겁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 어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단독 오찬 회동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원장직 수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혁신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위의 우려도 있었다면서도 국민들,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에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김상곤 전 교육감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또한 특별히 혁신위에 바라는 것은 당의 계파주의나 패권주의가 있다면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국민이 바라시는 혁신이라면 새로운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앞으로 혁신위를 구성해서 당 공천제도, 당무, 인사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야당이 된 새정치연합 쪽이 혁신위를 처음 꾸린 2009년 이후 굉장히 여러 번 했군요. 7번째 혁신입니다. 김 전 교육감은 2번의 교육감 임기 동안 경기도 무상급식 실시 등 무상복지가 야당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개혁적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 속에서 자신의 승부수를 한번 던진 적이 있죠. 무상급식 이거 한번 찬반 투표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결국 개함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무상급식이라는 이 프레임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사실 그 단초가 경기도 무상급식, 즉 김상곤 전 교육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쇄신에서도 거침없는 결단력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반면에 교육행정만 해온 그가 이 얽히고 설킨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이 대폭 물갈이와 같은 이런 고강도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들려온다고 합니다. 교육행정만 해온 글쎄요, 아무래도 아주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얼마나 높은 정무적 판단력, 감각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점이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 내 내홍 또 이런 갈등 관계를 푸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모든 점은 일장일단을 가지기 마련이니까 한번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혁신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지 이것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모을 것 같고, 공천제도, 당무, 인사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게 된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천제도를 둘러싼 잡음, 아마 아무 갈등도 표출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봉합하고 누그러뜨리고 그럴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겨레 6면으로 가서 관련된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곤, 문 대표가 전권 위임, 개파 공천제도 칼댄다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에게 문재인 대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 당무, 공천 혁신에 전권을 주겠다며 당 쇄신 작업에 칼자루를 그대로 넘겼습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혁신 작업을 성공시켰던 김상곤 위원장이지만 이 독배나 다름없는 새정치연합의 혁신도 성공시킬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김상곤 위원장이 전 교육감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 작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다면 글쎄요,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김상곤표 혁신은 일단 당 내홍 원인으로 지목되는 계파주의 해소와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공천제도 혁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어제 문 대표께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 권한에 위임하겠다고 했다면서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위원장 임명 발표 뒤 기자들에게 혁신위에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이길 수 있는 공천제도 조기 확립,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혁신 등 3가지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4.29 재보선 패배 뒤 당 안팎에서 쏟아져 나온 주문이죠. 김상곤 위원장도 인적 쇄신과 공천 제도를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혁신 작업을 같이 할 위원들의 면면에 쏠립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삼는 구상을 할 때는 조국 교수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죠. 김상곤 위원장 측은 현재는 모든 게 백지 상태다. 당 최고위원회 추인 등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과 협의해서 본격적인 혁신위 구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도 그동안 선거에서 패배한 뒤 구성됐다가 별다른 결과 없이 사라진 수많은 혁신기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긴 합니다. 김상곤 혁신위의 성공을 위해 문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같이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 당내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김상곤 전 교육감, 김상곤 위원장에 맡게 됐고, 결국 문재인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 또 정치적 입지 또한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 특히 다가오는 총선은 다음 대선과 직결되는 그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중대한 시점에서 승부수를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6면에 있는 다른 기사 한 곡지 보겠습니다. 내분 일단락되자 문재인 희망 스크럼 짜기 재시동,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 스크럼은 대선주자 협의체라고 하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이 우리 당의 혁신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당과 지자체 간의 결합을 더 긴밀하고 강고하게 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굉장히 바빴군요.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이 우리 당의 혁신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당과 지자체 간의 결합을 더 긴밀하고 강고하게 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혁신을 위해 우리 당에서 희망을 드리고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지난 2.8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안했던 희망 스크럼 짜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우리 당에서 희망을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일컫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 대선주자 협의체 희망 스크럼을 짜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낮 김상곤 전 교육감과의 오찬을 통해 혁신위원회 구성에 물꼬를 튼 문 대표는 여세를 몰아 저녁에 곧장 박원순 시장과 회동하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의 협의체인 희망 스크럼 짜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혁신위 출범으로
친노 대 비노의 갈등 프레임이 느슨해진 것을 기회 삼아서 선거 패배 이후 주춤했던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라고 한겨레는 분석을 합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와 희망 스크럼이란 양대축을 동시에 굴려가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희망 스크럼은 안철수 의원과 박 시장, 또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 당의 미래 주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대선 주자들이 주도해 새 정치의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이 문 대표 쪽의 구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비주류로 분류되는 쪽의 한 관계자, 당내 한 관계자는요, 당장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이나 당원에게서 외면받는데 그걸 먼저 풀기보다 유력 주자들과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하는 것도 정치공학적 해법 아니냐, 이런 말로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을 요구해온 당내 비주류 쪽에선 일단 혁신위 활동 등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주류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김한길 의원은 어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친노든 비노든 모두가 동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동지들이다 라면서도 우리 당 계파 패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의 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마지막 말, 우리 당의 계파 패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의 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책임을 돌리는 것일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오묘한 데가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쨌든 대놓고 흔드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일단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파랑님 게시판에 희망 스크럼 화이팅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자,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건호는 김무성의 나라 생각 좀, 친노 측은 비노의 욕설 야유, 이런 제목의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가 추도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데다 일부 참석자들이 비노 인사들을 향해 욕설과 야유를 퍼부으면서 계파 분열상까지 드러냈다는 것이죠. 물벼락을 맞은 김한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파 패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계파 갈등의 증폭을 예고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전 꼭지에서 전해드린 김한길 의원의 SNS 발언, 이런 의미를 또 한국일보는 부여하고 있군요. 건호 씨는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로 추모사를 읽어가던 중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다, 이런 말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목한 뒤 격앙된 어조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정상회의록을 피토하듯 읽었다.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종북몰이를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렸다는 등의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면전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는 사과나 반성은 필요 없지만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시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상 밖의 비판에 김무성 대표는 물론 그 옆자리에서 연설을 듣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마저 적잖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고요. 좌중이 술렁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친노 그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사전에 건호 씨와 연설문을 조율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건호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NLL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서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을 두고 여권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한 개인적인 울분을 토로한 게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삼갔지만 여권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요. 당시 행사에 약 5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린 가운데 추모식장을 찾은 비노 인사들도 친노 성향 참석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물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추모식장에서 벌어진 진영 갈등은 이날 행사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제발 분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문재인 대표의 갈등 봉합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있답니다. 진영 간의 충돌은 참석자들이 단체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행사 마지막 순서에서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김한길 의원이 참배하고 나오니까 일부 참석자들은 너만 살 거냐, 한 길로 가야지 라면서 야유를 퍼부었고요. 물을 뿌리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당을 분열시키지 말라, 이런 고성을 들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한길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사퇴질해서야 되겠나, 이런 말로 공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인데 관련이 되는 기사입니다. 이딴 물세례에도 큰 꿈 행보 시동 건 김무성. 김무성 대표가 어찌됐든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가요. 김무성 대표가 연이어서 보란듯이 나름의 이른바 통합, 화합 행보를 하고 있답니다. 환영받지 못할 자리에서 물세례까지 맞아가면서 접촉면을 넓히려는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이라는 큰 꿈에 시동이 걸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23일 김무성 대표는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했죠. 여당 대표로는 첫 참석이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생전 노 전 대통령과 화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해왔던 터라 의외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김무성 대표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옛 한나라당과 노 전 대통령 간 대치가 격화했던 2003년 9월 당 의원총회에서 나는 노무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임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네요. 노무현이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해임운동에 나서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사후에는 NLL 포기 주장으로 유족과 친노 진영의 거센 비난을 사야 했습니다. 김 대표가 올 2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을 때도 진정성을 사실 의심을 좀 많이 받았죠. 그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화해의 손짓을 보냈지만 유족이나 친노 측의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목 좀 고르고 왔습니다. 마이크 잠깐 끄고요. 당시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소신이라면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었죠.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김 대표가 23일에 다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은 섭을 지고 불길에 뛰어든 격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다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추도식장을 나선 길에 물세례를 받고도
도리어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죠. 일단 그랬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손사래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로 내려가서 5.18 전야제에서 시민들이 김 대표에게 물을 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요, 다음 선거들은 야권의 분열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 민심 등 야당 지지층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얻는 게 중요하다. 김 대표가 진정성을 내비치며 광폭 행보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찾아간 거 자체를 가지고 왜 갔냐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추모하러 갔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해석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 것이 오는가 싶은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 연준 9월 금리 인상설 무계, 이런 제목이고요. 옐런 올해 안에 금리 오를 것,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라고 부르죠.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 올해 안 어느 시점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서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정하는 곳이죠. FOMC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옐런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올해 안에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2008년 12월부터 0에서 0.2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저금리, 사실상 제로금리이죠. 옐런 의장은 고용과 물가가 우리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정책 강화 조치를 늦추면 경기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분석가 54명 중 42명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오는 9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은 외환 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경제 기초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자본 유출 위험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글쎄요, 최경환 부총리는 대체로 좀 장밋빛 전망을 많이 쏟아내는 편이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지금 초저금리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에 돈을 맡겨둘 이유가 많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야만 하는 게 우리 금리가 책정되는 원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시장이, 외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보수 진보 언론 갈 것 없이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우리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외환시장 다시 한번 요동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서민 중산층 여러분 되도록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꽁꽁 쥐고 계십시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너무 심하게 급격하게 올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글쎄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과연 그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는 9월쯤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데 몇 달 안 남았죠? 한 넉 달 남았습니다. 우린 체질이 좋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보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휴일인 석가탄신일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참고로 휴일인 오늘 국민라디오는 일부 생방송으로 또 일부 재방송으로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모든 방송 재방이든 생방이든 다 정상 편성이 돼 있고요. 국민라디오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등장을 하죠. 서영석 타임스 역시 생방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편히 쉬시면서 또 여건이 되신다면은 역시 즐겁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원 도청, 삼성 엑스파일 부실 수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죠. 지금은 국무총리 내정자입니다. 이 황교안 내정자 검증 관련 기사입니다. 그렇죠. 국정원 도청, 삼성 엑스파일 부실 수사.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말이 당연하죠. 이 황교안 내정자에 대한 검증 체크리스트가 내정 뒤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문제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교안 내정자 후보자, 세계일보는 후보자로 지칭을 했네요. 황교안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검찰에 몸 담았습니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 임수경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양 청년학생 축전 참가 사건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안통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재벌 봐주기 논란, 불은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라는 부제목이 붙은 단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 후보자는 부장검사 시절부터 국가정보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 2부장 시절 그는 야당이던 한나라당, 현재 새누리당이죠.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불과 3년 만에 뒤집혔죠. 2005년 이 안기부 엑스파일 및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오랫동안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2차장은 공안사건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감싼 국정원
댓글 수사 이 부분도 지켜볼 점입니다. 2013년 법무장관에 취임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최 총장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황 후보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습니다. 이 일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 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되기도 했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황 후보자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 선고하고요.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강정구 교수 국보법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주역. 노무현 정부 시절 황 후보자는 공안사건 수사에서 청와대 법무부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황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수사팀은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주문을 무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때는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천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그 여파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해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오른 2013년 수원지검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합니다. 갑자기 수사했죠.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서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평생을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황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소통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기본적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계일보 5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1면입니다. 이것도 참 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의 패턴, 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영장 없이 스마트폰 통째로 보겠다는 경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별다른 통제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목격자, 피해자 등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서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취재를 해봤더니 경찰청은 지난달에 스마트폰 증거 추출 프로그램의 입찰을 진행하고 이를 올 가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경찰청이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요, 스마트폰을 PC에 USB 포트로 연결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텍스트 메시지, 통화 내역,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음성, 문서 파일을 뽑아낼 수 있답니다. 전체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분류해서 추출할 수도 있답니다. 이를 PDF나 엑셀 파일 형태로 인쇄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스마트폰 기종을 대상으로 한답니다. 또 경찰은 스마트폰의 패턴, 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잠금 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입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입찰까지 진행을 했지만 참여 업체들이 경찰청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청은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렇게 된다면. 예. 자,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성 커플 무지개 깃발 흔들며 감격의 키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2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범죄, 아일랜드 기적의 날,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23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다임가에 위치한 더블린 성 앞에는 2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끌어온 동성결혼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성결혼 찬반 투표가 직전까지 진행이 됐고 이날 결과 발표가 있었던 것이죠. 개표율이 60%를 막 넘긴 시점, 대형 전광판에는 찬성 측 승리를 알리는 국영 RTE 방송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동성 커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나눴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62대 38, 찬성 측 압승입니다. 예상보다 격차가 컸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활동가 로리 오닐은 기적의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년간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한 데이비드 노리스 상원 의원은 게이 커플도 평등해졌다며 반겼습니다. 프란체스 피츠제라드 법무장관은 여름까지 법률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예, 보수 가톨릭 국가죠. 사실 아일랜드요. 이 아일랜드의 투표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요, 22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범죄로 취급받았고요. 이혼도 1995년 국민투표에서 간신히 합법화됐습니다. 예, 이혼도 이거는 몰랐습니다. 이혼조차 1995년 전까지는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간신히 합법화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보수적인 나라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도요, 임신부가 위험한 경우를 빼고는 낙태가 금지되는 나라라고 하고요. 20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무려 85% 가까이 됐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나라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표가 쏟아진 겁니다. 아일랜드를 포함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007년에 합법화가 예정된 핀란드를 제외하고 1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요.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남아공 등 15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이나 멕시코, 영국 등 3개국은 지역에 따라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CNN은 작은 나라가 큰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아일랜드가 아프리카, 중동 등에 희망을 던졌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진 기사가 함께 실렸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동성애자인 캐서린 자폰 아일랜드 상원 의원, 62이고요. 62세고요. 여자입니다. 캐서린 자폰이란 아일랜드 상원 의원, 동성애자고요. 이 사람이 더블린 성에서 동성결혼 찬성률이 높다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수녀 출신의 신학자인 안 루이스 질리간이라는 애인, 당연히 동성 애인이니까 여자겠죠. 이 애인과 키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서울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동화 영장도 기각, 무리한 수사, 조급한 수사, 이런 제목입니다. 전방위 부정부패 수사에 나선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의 사전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정준양 전 회장 등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준양 전 회장 등 그룹 순회부를 겨냥하려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답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에 이어 영장이 거푸 기각되면서 검찰이 과속 내지 무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요, 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는 횡령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치는 게 간단한 그런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미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영장 전담판사의 실질 심사에서부터 어느 정도 혐의 소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면, 그러니까 영장 쳤다가 검찰이 거꾸러지면은 그 이후의 수사도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 우리는 봐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 검찰의 이번 수사 이미 좀 한풀 꺾인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범훈 압박에 중앙대 조사 공무원 닷새 만에 지방 좌천, 이런 제목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맞물려서 시작된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에서 권력을 등에 업은 고위공직자와 이에 결탁해 이권을 챙기려 한 기업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 특혜 제공과 관련해 최근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압력과 인사보복, 이건 아주 노골적이었답니다. 그는 2012년 11월 말 교과부 사립대학 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너희끼리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렵다, 이렇게 호통쳤답니다. 김 사무관이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 이전한 사실을 알고 현장 실사를 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 교과부 대학선진화 관에게 이 결과 보고를 했다가, 그러니까 대학선진화관이라는 오모 씨에게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 이런 핀잔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나흘 뒤인 12월 4일 지방국립대로 전보 조치됐고요. 김 사무관의 직속 상관이던 김모 과장은 앞서 11월 6일에 박 전 수석에게 호출을 당했습니다. 박범훈 전 수석은 그에게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 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중앙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는커녕 정원 허위 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교과부 출신 이성희 당시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에서 만나서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 하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면서 재차 압력을 넣습니다. 결국 김 과장도 지방국립대로 발령이 났답니다. 박용선 전 중앙대 이사장 측은 중앙대 특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박 전 수석에게 각종 금전적 특혜를 제공했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앙대는 도대체 대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중앙대 박범훈 전 수석하고 박용선 전 이사장 세게 파는 것 같은데 참 파면 팔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학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고요. 중앙대
학생들 기분만 아주 참담할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